오늘은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고배당주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26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저점이 거의 뭐 어딘지 찾아볼 수가 힘들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러스 고배당주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생각입니다. 일단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트레이딩 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대선이 지나고 나면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꾸준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뒤에서 한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러스 고배당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주들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부분이 일단 금융주죠. 뭐 기아나 아니면 SK텔레콤은 지금 다시 빠졌네요. 그리고 케이카나 이런 곳이 뭐 금융주가 아니긴 한데, 뭐 케이카도 금융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일단 대부분은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랑 증권이랑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은행들의 주가가 한 17%나 올랐습니다. 와,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증권은 이게 ETF인데 ETF 전체 증권 산업이 3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은 상대적으로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나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이랑 증권 관련돼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달 4월 2일 날 증권주는 저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삼성증권 뭐 45,800원, 한국금융지주 74,900원, 키움증권 128,800원인데 이때보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보험주들 관련돼서는 저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험주는 일본 보험회사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 보험회사가 왜 좋을 것 같을지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이거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우리나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보통 떨어지면 증권주들은 좋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죠. 그리고 M&A 이런 비용이 좀 줄어들고, 뭐 IPO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 그거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이게 노란색이 금리,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코덱스 증권 그거는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았어요. 이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죠. 물론 2020년도 이때는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도 증권주들의 주가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대체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증권주들 관련돼서 주가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보험회사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보험회사들은 증권이랑 다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보험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때가 많았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지난 보험회사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가 보통 높을 때 이 최저 보증이율이 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자산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정금리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저축성 보험을 많이 생성을 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어찌 보면 스프레드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요 부분 관련돼서 저는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때 보통 보험회사들이 좋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보험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험회사들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게 도쿄마린 홀딩스 주가이고, 이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도쿄마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쿄마린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일본 다른 보험회사인 MSNAD, 뭐 미쓰비시 그쪽 금융 파이낸셜, 그리고 선포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요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메리츠 금융지주 안에 들어가 있는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보험의 단기 순이익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요때는 보험회사들의 단기 순이익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증권회사들은 떨어졌습니다. 요때 금리가 본격적으로 막 늘어났었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는 요때였습니다. 금리가 많이 늘어날 때.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좋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보통 증권주들이 좋다. 요 부분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증권 좋다, 그리고 은행들은 금리랑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제가 보험회사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요 영상도 2024년도 6월 27일 날 그때 올린 영상입니다. 작년도에 올렸어요. 작년도 일본 보험회사들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돼서는 올해 들어서도 저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은행주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금리가 높을 때랑 금리가 떨어질 때든 은행주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증권이랑 보험들은 상대적으로 금리에 따른 영동이 좀 크긴 한데, 은행들은 그거랑 다르게 그냥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따른 영향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산업별로 중소기업이랑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으면 대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은행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플러스 고배당주는, 뭐 은행이 좋고 뭐 보험이 빠지더라도 플러스 고배당주는 배당도 잘 들어오고, 지금과 같이 보험이 안 좋더라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고배당주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좀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대선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의 플랜카드에 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났거든요. 무조건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철도 뭐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요런 플랜카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5천까지 올리면 일단 버블 소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버블 한번 들어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세금을 깎아주고 뭐 배당 분리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배당소득 2천만 원을 추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면 거의 뭐 세금을 50% 정도 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요인이 컸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왜 그렇다면 플러스 고배당주, 은행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한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묻는다면, 과거에 은행주들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보통 금융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은행 배당에 대해서 규제를 때립니다. 요거 관련돼서 사실상 말이 많은데, 은행들이 도대체 국가 뭐 공기업도 아닌데 국가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근데 은행들은 왜 배당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막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죠. 2021년도 1월 28일 날 있었던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 배당을 규제를 때리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20%면 배당 성향 20%죠. 지금은 뭐 배당 성향 50%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때는 반대로 배당 성향을 낮춰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힘들면, 경제가 힘들면 은행들이 너희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배당을 함부로 좀 많이 하지 마라, 안전자본을 쌓아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도 2021년도 3월 29일 날 기사예요. 금융지주는 배당 자율권도 없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되게 웃긴 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행은 배당을 올렸습니다. 근데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얘네들은 배당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배당을 줄이는 거는 맞기는 한데 도무지 모호한 기준밖에 없고, 미국도 물론 배당을 줄이긴 합니다. 코로나 때 뭐 이럴 때 보면. 근데 걔네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자본 비율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배당을 주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준을 통과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배당에 대해서 규제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줬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당 세금을 깎아준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장기 투자자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배당주를 보통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조금 확실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이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이해하시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바젤 이제 뭐 3 그리고 뭐 CET 비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했어요. 2013년도 당시에는 3.5% 보통주 자본 비율이었는데, 근데 여기 2019년도 들어서는 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CET1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안전자본을 많이 쌓아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안전자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리먼 브러더스도 파산하고 베어스턴스도 파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안전자본의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뭐 KB금융,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얘네들 같은 경우가 보면 2019년도 뭐 요때 2020년도까지는 이제 안전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자본을 확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곡간을 계속해서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 비율을 뭐 8%, 13% 요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자사주 소각을 안 한 게 맞습니다. 배당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때부터는 주주환원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었고, 분기배당도 시행을 하고 뭐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 전에는 자본관리 우선을 해서 일단은 바젤3 도입을 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자본을 굴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얘네들이 보면 뭐 계열사를 출자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매입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뭐 증권사도 사고 보험회사도 사고 손해보험사, 뭐 생명보험사 아니면 자산신탁사 이런 것들을 막 사면서 외형 확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는 지주들이잖아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지주들입니다. 이미 뭐 은행도 가지고 있고 보험도 가지고 있고 증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본비율도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주주환원을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보면 주요 은행 이게 주당 배당금이죠. DPS가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2010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DPS 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더더욱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가려진 자사주 매입 소각도 플러스가 되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은행들도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 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코로나 때와 같이 배당을 자제하고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후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나라 빌딩인데, 우리나라 서울, 뭐 강남, 뭐 이런 쪽 가보면 나오는 빌딩이죠. 빌딩이 근데 대부분이 특징점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고층 빌딩들은 금융권들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산업계들이 많습니다. 뭐 을지로 가보면 뭐 거기에 뭐 금호석유나 뭐 이런 산업계들이 빌딩이 많죠. 여기 보면 뭐 한국전력도 있고 산업계들의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특징점이 저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만 가보더라도 금융권들의 빌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층 빌딩들은 일단 대부분이 뭐 은행이랑 증권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가보면 마찬가지고 뭐 HSBC, DBS 이런 시티은행 뭐 이런 다 금융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룩셈부르크, 그리고 뭐 아일랜드, 홍콩, 그리고 뭐 어디야 뭐 런던, 뉴욕 이런 거 가보면 대부분이 일단은 은행, 금융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금융권들이 강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보면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등에 이제 KB금융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10등권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대부분이 일단 제조업 기반이에요. 다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 그냥 바이오에서의 파운드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저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제조업인데, 근데 다른 쪽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은행들도 굉장히 많아요. RBC가 있죠.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리고 톰슨 로이터,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이런 쪽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고, 서비스업에도 뭐 은행들이 또 굉장히 많다, 금융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또한 보면 HSBC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르게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이런 쪽도 있죠. 그래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은행들, 금융권들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ICBC, 그리고 뭐 공상은행, 초상은행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죠. 뱅크 오브 차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금융권들이 확실히 올라올 필요가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리고 여기 스미토모 파이낸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HDFC 뱅크, 여기 뭐 대부분이 뱅크예요.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ICICI 뱅크 뭐 이런 쪽 많죠. 이쪽도 뭐 파이낸스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은행들, 금융권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기반으로 성장을 했었던 게 많았고, 뭐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현대, 한화 이런 애들이 좀 해준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도 뭐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런 쪽처럼 뭔가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금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배당도 잘 받고 있고,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